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특수교육 강사 권시연입니다. 오늘부터 기출심화반 개강을 했는데요. 이제 이전에 OT를 찍긴 했지만 이제 기출심화반 하면서 선생님들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지 조금 더 안내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심화반 100% 활용하기라고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기출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의 전에 해야 할 일, 그리고 강의 진행 방법,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에 해야 할 일은요, 선생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를 좀 읽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 OT 때도 얘기 드렸는데 개념 체크하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빈칸이 뚫려 있거나 OX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서 보시면 둘 중에 하나 고르기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을 익히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좀 풀어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습으로 먼저 풀고 오셔야 제가 지문을 다 읽어드리는 건 아니어서 제가 지금 뭐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바로바로 찾기가 쉬우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오시고 풀이할 때 좀 어려운 문제들을 표시해 두시면 강의 때 제가 풀어드리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좀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강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구조화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트를 활용해서 먼저 기본 이론을 조금 복습을 하고 구조화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트를 항상 옆에 같이 펼쳐놓으시고 이번에 수업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활용해서 파트별 개념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지금 표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표로 되어 있는 건 대부분 기본 이론에서 본 거긴 해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벨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심화 이론, 보충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 이론 반에서 뼈대를 만들었는데 그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를 풀이하고 분석을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화트를 잠깐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제가 구조화트를 아예 펼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트를 보고 각 파트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되게 중요한 핵심 부분들만 선생님들께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뼈대 안에서 개념을 다시 더 붙여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트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심화 보충 내용을 확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같이 확인할 거고 요 부분, 그러니까 레벨업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같이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5년치 나와 있죠. 그래서 5년간 어느 정도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볼 거고, 그리고 올해 남은 게 있다면 이제 올해는 어떤 문제로 나왔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은 제가 언급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09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지금 문제로 교재에 실려 있고요. 만약에 없는 문제면 여기서 안 다루고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다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굳이 다른 문제 찾지 않고 이 교재만으로도 기출분석 하실 수 있게 대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넣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는요. 첫 번째로는 일단 문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는 과정, 그리고 답과 관련된 개념들을 같이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답이랑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문장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주변 개념으로 좀 확장을 해나가서 우리가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기출분석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양식을 하나 드렸어요. 이 양식대로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까 봐 양식을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따로 인쇄를 해서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기출분석 양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에는 저는 문제 번호를 썼었어요. 그래서 문제 번호를 쓰고요. 데이트는 오늘 제가 공부한 날짜, 그리고 챕터는 어디인지, 파트는 무엇인지 좀 구분해서 쓰고 리뷰에 동그라미 3개는 적어도 3번은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도 문제 다 적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 번호 적었으니까 문제는 적지 마시고 문제 안에서 있는 핵심어 좀 뽑아내서 적어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답안 그리고 추가로 내가 좀 봐야 될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예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타이틀에 제가 지금 문제 번호 썼고요. 그 다음에 교재로 공부를 할 거면 교재 몇 쪽인지도 좀 써놓으면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공부했는지 그리고 챕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파트는 무엇인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핵심어를 제가 문제에서 뽑아냈어요. 문제에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뽑아내고요. 그런데 핵심어 선생님들 뽑아내시다 보면요. 이렇게 단어로 뽑을 수도 있고요. 약간 문장으로 뽑힐 때도 있어요. 그럼 그대로도 쭉 써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쓰시고 보면 선별 검사는 내가 진단평가에서 봤던 거야 라고 표시를 저는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챕터 1과 관련된 거 그리고 특수교육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구나 하고 적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내용에 저는 이제 제가 글로 써오면 선생님들께서 좀 읽기가 어려우실까봐 이제 타이핑을 해오긴 했는데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챕터 1과 관련돼서 관련 내용,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쭉 쓰고요. 그럴 때 내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도 또 있겠죠. 그 부분들은 줄을 그어서 기호들을 같이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호와 관련된 내용만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위 개념을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우리가 분석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확장돼서 내가 시험을 볼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어떤 개념이 나올까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더 확장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답안 제가 이제 답 쓴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볼래요. 요번에 저는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어요. 이번 주는. 그러면 저는 개별화 교육만 봤으니까 아까 핵심어에서 진단평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개별화 교육만 할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추가로 볼 내용에 진단평가에서 선별검사 부분은 나중에 봐야지 하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잇 표시해왔죠? 포스트잇으로 나중에 붙이거나 아니면 뒷장에 추가로 진단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출분석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내가 공부하는 영역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해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틀을 그대로 쓰신다 아니면 노트에다가 내가 정리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노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이 있죠. 그러면 왼쪽에만 쓰거나 아니면 오른쪽에만 쓰고 한 장은 비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추가된 내용들을 붙여 넣어주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해주시고 요거는 계속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공부하시다가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카페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일 보내셔도 되고, 인스타그램은 사실 제가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써놓긴 했는데 선생님들 필요하시면 여기로 DM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메일이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양식들은요, 다음 카페에도 올려드렸거든요. 다음 카페에 올려놓으면 선생님들 편하실 때 항상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분석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간단하게 했고요. 우리는 이제 개별화 교육 및 통합교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수업을 할 때 구조아트 먼저 본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구조아트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 및 통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의 기본 그리고 방향을 알 수 있는 챕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기본 이론이랑 약간 순서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기본 틀은 동일한데요. 저희가 심화랑 보충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넣다 보니까 약간 순서가 변경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트는 정의 및 목적 부분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수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가진 장애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별적 모델은 윤리의학, 재활 모델이 들어갔었고요. 그럴 때 이 개별적 모델은 장애를 누구의 문제로 보았었나요? 네, 개인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개별적 모델은 장애는 개인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다. 개인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회적 모델은요. 네, 사회 환경의 문제다. 개인의 손상만으로 장애가 생기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모델에 근거해서 장애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셋 다 장애로 원래 번역이 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보았을 때는 손상, 무능력, 불이익이 있다. 손상은 실제로 내가 신체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능 저하가 생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무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손상으로 인해서 내가 보편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 무능력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손상이나 무능력으로 인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ICF 모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ICF 모델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신체 기능, 활동, 참여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상호작용을 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체 기능은 개인적인 문제죠.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참여 그리고 활동을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환경,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을 모두 다 고려하는 것이 ICF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사회적 모델로 선생님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특수교육 정의 및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특수교육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대상은 특수교육 대상자고요. 목적은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제공되는 교육 두 가지라고 했었는데요. 하나는 교육과정, 그리고 하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그래서 특수교육 안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와 관련해서는 선생님들 기억하실 게 최소 제한 환경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최소 제한 환경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동을 배치할 때는? 네, 최소한으로 분리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에 배치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 하면 우리가 통합교육 배치를 생각하게 되는데 모든 아동들이 통합교육에서
교육적 성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맞게 최소 제한 환경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려면 특수교육은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통합교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 병원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지금 파트 1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2차 시험 면접의 단골 문제가 장애간이에요. 그래서 장애간에 대해서는 이 파트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문제가 1차 시험에도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건데요. 이제 6쪽으로 한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및 통합교육 6쪽 펼쳐보시면요. 지금 파트 1 해서 정의 및 목적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 모델에는 윤리, 의학, 재활 모델이 들어간다라고 했었고요.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학적, 기능적 문제로 보기 때문에 장애는 개인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개별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장애는 극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나 재활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재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사회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회 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환경의 문제다.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의 복합체로 인해서 장애가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애는 사회 환경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적 환경을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광펜이 너무 굵어서 조금 줄여서 진행을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체나 내장의 특정 부위가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감소한 상태는 우리가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서 죄송해요. 제 얼굴이 나왔네요.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수행하지 못하고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때 무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나 불이익을 경험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때 들었던 예시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다리를 다쳤다라고 한다면 요 세 개 중에 무엇이죠? 손상이죠. 다리를 다쳤다라는 거는 그냥 특정 부위가 지금 기능이 감소된 상태죠. 그러면 다리를 다쳐서 다른 사람들처럼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거죠? 네, 무능력이에요.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지 못할 때 이제 무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서 아이들이 축구를 할 때, 또래들이 축구할 때 나는 축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불이익. 내가 지금 휠체어를 타는 거 무능력이죠. 무능력으로 인해서 축구에 참여하지 못한다. 환경과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니까 불이익이에요. 그런데 휠체어를 내가 타고 있지만 다른 또래들과 같이 뭐 탁구를 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능력은 있지만 불이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F 모델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장애 모델인데요. 얘는 보시면 이제 장애를 설명을 할 때 개인이 가진 신체 기능의 어려움, 제한과 그리고 활동에 수행하는데 어려움, 요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참여하는 거 역시
신체 기능 활동과 상호 영향을 미쳐서 요 세 가지로 장애를 설명할 수 있다.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신체 기능 활동 참여가 모두 다 장애에 영향을 미치니까 장애는 개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틀을 선생님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 특수교육으로 넘어가자면 우리가 정의를 볼 때는 이제 특수교육법을 보아서 이제 법적 정의로 보았는데요. 일단 대상은 특수교육 대상자이고요. 특수교육의 목적은 법에서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특수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개별 학생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즉 개별화된 접근을 한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것의 목적은 독립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유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목적이다. 그래서 특수교육의 목적을 다시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독립적인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교육을 제공을 하려면 일단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 배치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최소 제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제한 환경이라는 건 아동의 개별적인 학교생활 목표 성취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에 배치한다.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이라는 건 비장애 학생과 분리되지 않은 환경, 그래서 통합 환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통합 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이 교육적 성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공하는 게 연계적 서비스 체계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계적 서비스 체계를 통해서 개별화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배치도 개별화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파트 2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은 또 구조 아트를 한 번 더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부분을 볼 건데요. 지금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할 때, 특히 특수교육 정의와 배치를 이야기할 때 개별화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수교육은 개별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개념 부분을 먼저 볼 건데요. 정의 부분에서 일단 개별화 교육을 하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개별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지원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지원에 하기 위한 계획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하게 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수행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것을 관리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IP 같은 경우에는 법적 문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책무성을 입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문서로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용이하다. 그래서 의사소통 및 협력 도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 및 개별화 교육 수립 운영 절차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의뢰부터 개별화 교육 실행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개별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의뢰해서 배치, 여기가 모두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뢰, 진단평가, 선정, 배치라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 작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팀 구성과 IP 작성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팀 구성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2주 이내인데 언제가 기준일까요?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그래서 학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IP 작성은 며칠 이내로 해야 돼요? 네, 30일 이내로 해야 되는 얘는 학기마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 실행하고,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평가랑 검토까지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생님들 가시면 3월 초에 당장 해야 되는 게 개별화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구성원들이 나와 있는데요. 개별화 교육 지원 팀장에서부터 보호자, 그러니까 4번째까지가 기본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 인력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은 필요시에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개별화 교육계획 구성 요소였죠. 그래서 인적 사항부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까지 7가지가 기본 요소이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거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습 수행 수준부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까지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한해서만 이제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기타 부분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전환교육 계획을 쓸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건강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뭘 쓸 수 있다 했을까요? 건강관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개별화 교육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책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 7쪽으로 선생님들 넘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개별화 교육 에 대해서 개념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요. 정의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법으로 또 정의를 할 건데, 보시면 각급 학교의 장이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급 학교의 장이 책임 주체가 되어서 개별화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개별화 교육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개별화 교육 계획 IP를 수립하는 의의를 보시면요. 교육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지원할 거기 때문에 교육 및 생활 지원 계획서라는 의의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관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정 문서이기 때문에 책무성을 입증하는 도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협력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의의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의의를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는 이유는 개별화 교육의 장점을 쓰시오라고 할 때 이 의의를 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 우리가 장점을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문제에서 장점을 쓰시오 하면 이 4가지를 가지고 장점을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 운영 절차를 볼 건데요. 여기서 단계별로 법적 내용이 나오는데요. 법적 내용은 기본이론 특강에서 우리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의뢰가 첫 번째 단계인데 우리가 의뢰하기 전에 의뢰전 중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법적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의뢰전 중재에 대한 설명인데 보시면 의뢰하기 전에 일반 학급 내에서 진행을 하는 중재 절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학급 내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전 중재하면 일반 학급 교사가 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의뢰전 중재를 하면 좋은 점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행 진단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선별검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위양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위양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평가하고 싶어요 하고 심층평가에 의뢰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의뢰전 중재를 통해서 내가 아직 심층평가에 의뢰하기 전에 중재를 제공해보고 이때 효과가 있으면 우리는 의뢰를 하지 않으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뢰하는 위양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뢰전 중재를 제공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제 일반 교육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의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이 할 수 있고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의 장이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보호자의 사전 동의. 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각급의 학교의 장이나 보호자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의뢰하게 되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제 진단평가를 하라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바로 회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하게 되는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진단평가하고 결과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해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 같은 경우에 이 진단평가 결과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2주 이내예요. 그래서 2주 이내에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때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돼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런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치고요. 중학교 가정 이하의 각급 학교, 그래서 유초, 중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연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교육감 시도, 중학교 가정 이하는 교육장 시군구.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교육을 제공해야 되니까 배치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선정뿐만 아니라 배치를 할 때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는 거는 요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고등학생이다 라고 하면 어디?
시도 특수교육 운영회의 심사를 거쳐서 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학생이 만약에 초등학생이다 라고 하면요. 시군구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들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배치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학생의 장애 정도, 능력, 그리고 보호자의 의견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배치를 했는데 보호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보호자는 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행정심판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무엇이었죠? 심사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사청구를 먼저 신청을 하고요. 심사청구를 했는데 결정을 해줄 때 그거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까지 하고 나면 이제 학생이 학교로 오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책임 주체는 각급 학교회장이에요. 그래서 각급 학교회장이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팀을 구성을 할 때는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한 명 한 명 다 팀을 구성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었고, 팀 구성원으로는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요렇게 셋이 기본 구성원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나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 같은 경우에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개별화 교육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인적 사항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한해서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내용과 방법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7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전환교육 계획 또는 건강관리 계획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필요하다라는 것들 다 넣어주시면 돼요. 어쨌든 기본은 7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팀에게 모두 다 복사본을 제공한다라고 했었어요. 복사본 제공하는 이유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팀원들이 해야 되는 책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책무성을 위해서도 복사본을 꼭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이론 때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 현장 가시면 꼭 복사본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만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고 나면 평가하고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학업 성취도 평가는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P 목표를 성취했는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8쪽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개별화 교육지원팀 구성과 작성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팀 구성 부분에서는 기본 구성원들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팀장은요, 각급 학교의 장이 맡아요. 그래서 각급 학교의 장은 팀장으로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책임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교육 교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업무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담당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걸 모두 담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학급에 오지 않는, 그러니까 특수학급에 오지 않는 완전 통합된 아동 역시 특수교육 교원의 담당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통합된 아동 일반 학급에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도 개별화 계획 수립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육 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학급에서 아동을 교육하고 생활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담당자가 되겠다. 그래서 특수교육 교원과 일반 교육 교원이 협력해서 같이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보호자 같은 경우에 이제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학교와 가정 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좀 더 자세한 역할이 바로 옆에 있는 9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장애유아를 위한 협력팀의 잠재적인 구성원 및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관리자는 책임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 교육 및 연수 지원, 그리고 교사 간 협력 지원, 그리고 총체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서 구성원들 간의 이제 효율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위해서 교수적 수정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 그러니까 팀원들을 관리하고 일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 및 평가 방법을 다른 팀원들과 논의를 하고 평가를 실행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면 평가 조정, 대안적인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장애 아동이 IP 목표를 포함한 이제 교육적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특수교육 교원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 교육 교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특수교육 교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장애 아동의 활동 참여를 위한 교수 및 평가 방법을 같이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활동 운영 중에 장애 아동을 위한 교수도 일반 교육 교원이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장애 아동 필요에 따른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 일반 교육 교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요,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장애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그래서 IP 회의에 참여하고 계속 특수교육 교원이나 일반 교육 교원과 상의하고 상담을 하게 되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교와 가정 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 인력 같은 경우에는 실무사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무사님을 팀에 넣기도 하고요. 안 넣고 그냥 지원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장애 아동을 위한 팀 구성원으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보조 인력은 교육 활동을 보조하고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와 교육 지원을 제공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협력팀 구성원으로 협의에 참여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꼭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요거 확인하는 이유가 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8쪽으로 돌아와서요. 왼쪽에 보시면 우리 아직 안몬표가 있었어요. 보시면 IP 구성 요소
들이 정리되어 있는 이 오른쪽 부분을 보지 않았는데요. 인적사항을 우리가 먼저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인적사항을 할 때는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꼭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의서를 제공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행 수준부터는 모든 영역에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 그래서 저는 특별한 교육만 적어 놓을게요.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한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보시면 현행 수준에서 2번 보시면 현행 수준은 IP의 다른 요소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교육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세울 때 현행 수준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행 수준을 쓸 때는 결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같이 써야 하죠. 그리고 작성할 때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서술해야 된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를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는 시점에서의 현재 능력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예전 거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지금 어떠한지를 써주어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수 목표는 장기와 단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장기 교수 목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이루어야 할 연간 교수 목표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한 학기 목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포괄적인 문장으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 교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교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단계들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 가능한 문장으로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우리 측정 가능한 문장이라고 하면 뭐 생각이 나실까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정의라고 하면 네, 조작적 정의. 그래서 단기 교수 목표도 측정 가능한 문장, 조작적 정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선정 지침. 그래서 단기 교수 목표를 선정할 때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발달상 적합한 기술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런데 발달 단계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나이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 연령도 같이 고려해서 너무 유치하지 않은 그리고 학생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능적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능적이라는 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생활과 연계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교수 목표는 부모나 기타 유아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치가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모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인정되는 거, 이거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사회적 타당도와 관련된 거죠. 우리가 사회적 타당도는 다른 사람이 타당하다, 중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목표는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학생의 현행 수준과 비교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근접 발달 영역에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단기 교수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외웠던 거 3가지 요소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행동 발생 조건, 행동의 성취 기준 요 3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행동 같은 경우에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이다. 이거 무엇이죠? 조작적 정의. 그래서 행동을 작성할 때는 조작적 정의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행동 발생 조건은 내가 정한 이 행동이 언제 발생해야 되는가 조건을 쓰는 거였는데 만약에 교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교사의 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사의 지원이 있다면
발생 조건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의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해야 이것을 성취했다라고 보는 것인가를 기준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요게 문제로 나올 때 단기 교수 목표의 3가지 요소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도 표현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가지를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하나는 행동 목표 서술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IP 목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도 이 행동에 대해서 목표를 쓸 때 행동, 발생 조건, 성취 기준 모두 다 들어가야 되고요. 이 3가지 요소를 제시한 학자가 메이거예요. 그래서 메이거가 제시하는 목표 진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이거가 나오거나 행동 목표 서술 기준이 나오거나 아니면 단기 교수 목표 요소 이렇게 나오면 다 요 3가지를 묻는 거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IP에 적어야 되는 게 평가 계획이었어요. 평가 계획에는 평가 방법, 평가 기준, 그 다음에 평가 실시 일정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평가 계획에 쓰기보다는 단기 교수 목표에서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평가 기준은 성취 기준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이유가 성취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 기준이랑 성취 기준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쓰기보다는 단기 교수 목표에서 제시한 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 계획을 쓸 때요. 학생에게 만약에 평가 시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대안적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같이 IP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똑같은 목표라도 아동별로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시를 들었던 걸 기본 이론에서 들었던 거 다시 한 번 더 해볼까 해요. 이제 제가 새로운 예시를 들고 올까 했는데 그럼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화 이론까지는 거의 예시가 조금 비슷하거나 아니면 기존 예시에서 좀 더 추가해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게 은하랑 은수가 둘 다 목표가 외투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 였어요. 외투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목표는 동일하죠. 그런데 가르칠 내용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관찰해 봤더니 은하 같은 경우에는 외투 정리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교육 내용은 뭐예요? 외투 정리 방법을 알려주어야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내용으로 은하는 외투 정리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런데 은수는 내가 관찰을 해봤더니 외투 정리는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물함에서 자기 이름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리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목표는 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교육 내용으로 뭐 가르쳐줘야 돼요? 얘는 외투 정리 방법은 아니까 이름을 읽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똑같은 목표라도 교육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복붙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아동에 맞게 적절한 교육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화된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은 아동이 학습하는 형태로 이제 기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내용과 방법, 평가를 쓰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자료를 받아서 쓰게 되는데 권장하는 건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에 참여하게 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팀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도 우리 법에서 봤을 때 되게 다양한 영역들이 있었죠. 그 영역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한해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9쪽은 보았고 1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쪽에 보시면 교육 목표 진술 방법이 있는데요. 얘는 교육 목표, 그러니까 단기 교육 목표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작성을 해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적, 비계열적,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구분은 계열과 비계열을 일단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계열적 목표라는 거는요. 계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단계 순서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비슷한 게 우리가 행동지원에서요. 행동연세를 봤었어요. 행동연세는 과제 분석을 해서요. 과제 분석한 순서대로 가르치는 거였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단계부터 순서대로 가르치면 전진형, 마지막 단계부터 거꾸로 가르치면 후진형이라고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향 분석, 상향식 과제 분석은요, 전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과제 역분석, 하향식 과제 분석은 후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전진형이면 그럼 뭐겠어요? 과제 분석을 일단 해요. 장기 교수 목표와 관련해서 과제 분석을 하고 1번부터 순서대로 목표를 세우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수행 수준은 티셔츠를 보는 것만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장기 교수 목표는 스스로 입을 수 있다예요. 그럼 티셔츠를 스스로 입을 수 있는 단계를 적어요. 단계를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상향식 과제 전향 분석으로 한다라고 하면 1번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손으로 잡는 거 먼저 목표로 삼고 가르치고 요거 성취하면 2번 목표, 3번 목표, 4번 목표 하는 거고요.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반대겠죠. 그래서 티셔츠를 바라볼 수 있고 티셔츠를 스스로 입을 수 있다라는 목표 동일하지만 얘는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래 배워야 하는 것을 이제 처음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티셔츠에 오른팔을 넣고 내릴 수 있다. 얘를 단기 목표 1로 삼고 얘를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거꾸로 해서 마지막에 티셔츠를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순으로 가르치는 거. 그래서 계열적 목표 같은 경우에 과제 분석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과제 분석을 하고 가르치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전향 분석이냐 역분석이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향 분석 같은 경우에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역분석은 반대, 역순으로 가르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계열적, 파이형 목표 같은 경우에는요. 비계열적이라고 하니까 계열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A에 각 하위 과제나 학습 과제를 순서대로 완성하지 않고요. 동시로에 진행을 하거나 전혀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계열적에서는 1번 성취하고 나면 2번 성취하게 하고 3번 성취하게 하고 4번 성취하게 했다면 비계열적은 1, 2번을 같이 가르쳐주고 아니면 1번, 3번을 가르쳐주고 아니면 1번 한 다음에 바로 3번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시 보시면 이제 현재 수행 수준의 영수가 친구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걸어오면 대꾸하지 않고 도망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표를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눈을 쳐다보고 인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하위 과제로 도망가지 않고 머무를 수 있다,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다, 인사말로 대답할 수 있다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번호 안 적혀 있죠. 그 이유가 얘를 다 같이 한 번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순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도망가지 않고 머무를 수 있다 먼저 가르치고요. 눈 마주치는 거 일단 뛰어넘고 인사말로 대답하는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눈 마주침 가르쳐 주는 식으로 이러한 세 가지 단기 목표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을 비계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 목표는 이 두 가지가 그냥 같이 적용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열적과 비계열적을 선생님들 조금 비교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 선생님들 조금 쉬시고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잠깐 쉬고 와서 개별화 교육 관련된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